일단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뉴스를 장식했던 게 뭐 홍콩 ELF 가입했다가 원금 다 날리게 생겨가지고 뭐 50대는 안 살려주고 60, 70대는 뭐 원금 보존해주니 많이 가지고 뉴스를 뒤덮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그 ELF 팔 때 홍콩 지수가 반토막 나겠어요라고 팔았는데 반토막이 나버리는 바람에 원금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생각 난리가 난 거예요. 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반토막이 났던 게 이제 빨간 게 홍콩 항생 지수인데 저점 대비 20%뭐 30% 가까이 올랐다가 요즘 약간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상해 종합 지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국 3년 내내 흐르기만 했던 중국 주요 지수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저 위에서 내려온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연초 기준으로 올랐다는 것이지 많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가 바뀌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확 전환이 됐나? 그럼 중국 경기가 갑자기 폭발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반등하나?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나?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냥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그 증시가 특히 홍콩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는 중국판 밸류업 정책이 나온 거죠. 이름도 되게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요즘 좋아하는 단어죠. 고품질. 그래서 자본시장 고품질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중국도 그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중국은 그 뭐 야당이 반대한다, 의회가 반대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잖아요. 요럴 땐 좋지. 물론 뭐 그 증시를 죽일 때도 당이 있고 살릴 때도 당인데 어쨌든 그 추진력은 알아줘야 된다. 근데 밸류업이란 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하락 추세를 갑자기 되돌리느냐. 일단 중국이라고 하면 일단 공산당이 하면 밸류업을 할 때 제일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거긴 진짜 죽이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밸류업의 실효가 있니 없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제 뭔가에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베네핏을 주려면 의회나 이런 것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본이나 중국하고 달리 우리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온 것도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밸류업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안 하면 죽이겠다. 페널티를 줘서 강제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거.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데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세를 안 받겠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유기업이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국유기업은 아무래도 민영보다는 당의 지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따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중국은 밸류업을 지금까지는 뭐 공동 부윤이 뭐니 밸류 다운을 해왔는데 밸류업을 하려고 하면 또 나름 엄청난 동력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중국이다라는 건데 그 3월 달이었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페널티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회사들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딱지를 붙일 것인가를 보면 일단 수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던 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 성향이 좀 낮은 기업들은 25년부터는 이제 아예 관리 종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왜 관리 종목이나 아니면 뭐 투자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배당을 몇 년 동안 안 한다든지 배당을 좀 시원찮게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종목으로 박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관리 종목이라고 찍히면 여기는 당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네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떠나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것도 배당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시가총액을 높일 수 있는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짓을 하면 다 이거를 쳐주고 안 하면 관리 종목으로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3월 15일 날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뭐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는가, 배당을 늘려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가, 공산당이 와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골 때리네요. 원래 공산당이라고 하면 자본시장을 주게, 근데 이제 또 밸류업을 하네. 또 그만큼 또 상황이 좀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그 흐름 분위기가 조금 있어왔기 때문에 그 IPO보다 새로이 공급되는 주식의 총량보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양이 더 높아져 있던 게 중국 증시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이 돌아온 게 중국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연초부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규모가 전년 대비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왜? 뭐 당연히 하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계길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흔히 이제 고배당주라고 하면 뭐 F5일 생각나고 뭐 무슨 금융지주 생각나잖아요. 그 배당이라는 게 그 재투자를 하지 않고 주주들한테 돈이나 주식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이 산업이 무르익었고 뭐 특별히 투자가 필요 없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은행이 무슨 뭐 마른 혁신을 하는데 뭐 앱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거 외에 혁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행 업무가 다 뻔한 거지. 그리고 F5일이 뭐 지금 와서 친환경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일 회사는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는 돈은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회사의 시총이 중국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CSI 300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은행이나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배당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배당을 작심하면 하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간 성장주보다는 은행 에너지주가 배당을 늘리기에는 더 유리하죠. 아니면 배당할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그거는 유리하다 보니 당연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 가만 보면 죽이는 것도 공산당이고 살리는 것도 공산당인데 참. 그래서 독재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진력 하나 끝내주네. 시진핑이 이제 그 시장에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을 최근에 많이 하다가 그때 너무 죽여놨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밸류업으로 확 돌아가는데 그 전환 속도가 꽤 높다. 역시 중국에는 이제 뭐 그냥 일당 독재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중국이 은행이 시총이 굉장히 커요. 은행이 그냥 산업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을 하고, 중국 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뭘 하고 할 때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 신용이죠. 은행이 신용 공여를 하고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해줘야 뭐 시행사가 일을 벌이고 건설사가 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고, 이 사실 은행이야말로 정말 그냥 하나의 그 산업재의 대표적인 산업재거든요. 대표적인 산업재입니다. 이게 은행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은 더 골 때리죠. 차라리 뭐 기술주나 이런 데는 기술 특례 받아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그 상장에서 들어온 돈으로 뭐 어떻게 기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 이런 데서 은행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중국 하면 뭐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농업은행, 뭐 중국은행, 그리고 교통은행 뭐 이렇게 주요 5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배당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당의 횟수도 자주 한다. 반기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주 줘라 이거죠. 100만 원씩 한 번 주는 것보다 20만 원씩 5번 주면 기분은 더 좋다는 거죠. 뭐 매달 월급 받는 것 같으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라고 했더니 은행들은 배당도 높이고 배당을 주는 빈도수도 높이겠다. 이미 6개 은행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개 5대 은행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 한 11개 정도는 거의 다 참여를 했다는, 뭐 그냥 속도가 장난 아닌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 한 2, 3월 정도에 나는데 벌써 웬만한 은행들이 다 참여한 거 보니까 중국은 그냥 골 때리는구나. 그래서 공산당이 결심하면 이제 그냥 가는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중국 증시의
그 수급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늘어서 이제 한 1,400 활성 계좌 기준으로, 근데 계좌 개설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비중이 굉장히 크고 코로나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졌어요. 중국도 좀 커지긴 했는데, 원래 중국은 그 개인들이 주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이번에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이 한 주당 가격이 높아버리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은 이제 한 100 몇 불 정도, 100에서 200불 사이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썰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떨어져서 써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금액이 좀 커지고 1000비디아 이렇게 되고 하면 이제 다 좀 줄입니다. 테슬라도 그랬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100주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도 뭐 주당 10,000원이다. 그럼 1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주당 100만 원이면 그거 한번 살려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기가 조금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불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무슨 법인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법인도 있고 개인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법인 비중이 우리나라는 법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 비중이 훨씬 높지. 그러니까 기관 말고 기관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투자 법인으로. 근데 중국은 일반 법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왜? 개인들은 하기가 조금 빡세다 보니까 법인으로 많이 해. 근데 법인이다 보니 우리도 법인으로 내려고 하면 뭔가 이제 샀다 팔았다 할 때 뭐 절차를 서류적인 절차를 하더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개인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법인이다 보니까 뭔가 통제하기가 좋아. 그래서 이 법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 자산 가치보다 지금 시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 공개할 때 한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5천 원이라든지,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상장했을 때 가격 밑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아예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하게 나. 그러니까 사는 거는 이제 법인만 만들면 이제 사도 되고 그냥 백주식이지만 사면 되는데, 파는 거는 좀 이게 손절을 못 하게 놨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국도 개인보다는 법인을 통제하기가 더 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못 팔게 돼 있어. 못 팔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공매도 금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매도 금지인 거지. 예, 참. 공산당이 이제 결심하면 이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 모든 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법인에 한해서 순자산가치 이하의 이제 그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상장 때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기업, 아니면 그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면 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팔기는 어렵게 하면서 살려면 살 여력은 많아. 왜 여력이 많냐면, 아까 배당을 늘리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배당한 걸로 쳐주겠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비중이 많으면 갑자기 확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중국이 주요 그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독일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이런 게 좀 약해. 그리고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어떤 산업이 중심이 돼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중국이 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낮고, 일본은 그래도 제법 많이 높아졌고요. 미국은 완전히 높습니다. 미국은 뭐 사실 시가총액 현재 2위지만 한때 오랫동안 1위였던 애플은 그걸로 시총 1위를 오래 지켰을 정도니까, 그럼 중국은 막말로 하려고만 하면,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여력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은 많은데 사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그리고 샀는데 주가가 비실비실 되면 팔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제 강제 밸류업인 거죠.
밸류업이 안 되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배당을 안 한다, 배당을 안 하면 팔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 종목 딱지를 붙이고 또 공산당에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그렇게 죽어가던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이제 일단 고개에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대세 상승이냐? 근데 이런 식으로 강제로 올린다는 한계는 있겠죠. 대신에 우리나라도 밸류업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게 진짜 제대로 된 밸류업이라면 상법을 개정하든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부 차원에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한 100포인트 정도는 바닥을 끌어올렸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진짜 뭐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금들은 다시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시 순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뭐 배당만 해주면 그게 중국 돈이 됐든 일본 돈이 됐든 그게 뭔 상관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단단해졌고 바닥이 약간 올라온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 오랜 추세를 한꺼번에 발라내고 가기에는 여기 성장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 바닥을 높이고 바닥을 다지는 어려운 말로 하방 경제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의 하단을 높인다. 뭐 요거까지는 충분히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공산당의 의지로도 가능한데 이걸 바탕으로 그냥 회복을 그냥 반등을 넘어서 다시 이제 넘어가려면 가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하려면 중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부동산 주요 위기 때 부동산의 하락 속도거든요. 이 하늘색이 서브프라임 때 미국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쭉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일본은 거의 20년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쭉 빠져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일본이나 미국, 서브프라임이 미국보다 하락할 때 속도가 더 빨라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준공한 지 2년 이내, 그러니까 사실 뭐 2년을 떠나서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되면 진짜 큰일인 건데 이제 그것도 준공되고 2년 안에 것만 계산을 해도 그 남아도는 그러니까 그 준공 후 미분양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15% 넘게 증가를 해서 지금 차이나 위기가 있었던 2015년 그때 이후로 이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런 상태다. 이게 안 팔리니까요. 안 팔리니까. 이게 그나마 금매가 좀 나와서 이제 가격이 이 정도 온 거지. 안 팔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부동산 부양이란 말도 안 써요. 부양은 고사하고 주택 재고를 좀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빈집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중국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중국 부동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시진핑이 뭐 미국에게 한번 대들었다가 그 이후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건 여러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시기적으로 좀 빨리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진핑이 안보는 준비 없이 미국한테 그런 그 도발을 했겠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중국도 그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은 중국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골목대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계엔 좀 많은 나라가 있고 좀 굳이 미국이 아니라도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살 길이 필요한 나라들이 꽤 많으니까 걔들 좀 모아가지고 아니 브릭스 중에 좀 뭐 하급 브랜드, 뭐 B급 브릭스를 만들든지 뭐 아니면 그냥 브릭스 자체도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이제 2부 리그잖아요. 1부 리그는 G7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입지를 좀 하려고 하면 중국도 지금까지 공장만 했으니까 뭔가 자꾸 팔아만 제끼면 그 주변 신흥국들이 중국하고 이제 경쟁만 되다 보니 이게 중국이 이제 그 자기 편으로 확 당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좀 시장을 키워서 그 나라들이 뭐 그 중국 시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면 중국도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자기 시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플랫폼 기업처럼 플랫폼 국가처럼 뭔가 패권국을 가져가는 걸 중국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중국도 이제 뭘 만들어서 무조건 수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선진국들 대상으로는 수출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부 리그에서는 시장을 조금씩 열어주고 하면서 미국이 안 되면 뭐 중국한테 기대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면 그냥 이런저런 상황상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없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만들면 미국도 함부로는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플랜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중국도 미국처럼 소비력이 좀 커져야 되죠. 일단 중국의 내수는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서 한번 해볼 만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생각보다 좀 빨리 무너지고 있어서 이게 수출의 다변화 미국하고의 분쟁 이런 것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꺾이고 미국이 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예상보다 더 빨리 부동산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 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내수는 그냥 부동산이 답니다. 이사 자주 다니고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내수에 가장 기여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결혼해서 신혼 살림 차릴 때 아니겠습니까? 가구를 살 때 혼수 살 때처럼 그렇게 우르르 산 적이 없잖아요. 그 집을 살 때 뭐 대출도 내고 또 뭐 이사를 가면 또 가구도 사고 뭘 사고 여하튼 뭘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사자 중에서 공인 중개사가 제일 많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동산이 잘 되지 않으면 내수는 돈 쓸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무너지진 않고 있는데 차라리 부동산이 확 무너지면 그냥 정리될 거 정리되고 새로이 시작할 텐데 버티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밖에 나가서 고기 사 먹고 뭘 해야 될 돈들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으니 자영업이 이제 박살이 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중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중국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증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부동산이 너무 꺼지니까 대체제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밸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밸류업을 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은 이제 부동산만으로 가기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본 시장이 자산 형성의 장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증시로 그걸 가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준 게 밸류업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부동산이 빨리 꺼진 상태고 이게 회복이 조금 느립니다. 물론 홍콩 이런 데는 조금 최근 들어 작년 4분기부터 좀 돌아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저가 매수로 들어온 건지 진짜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특정 지역만 조금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전반적으로는 이건 아직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걸 알아요. 소비를 살리고 뭔가를 하려면 지금 당장의 그 부양책들은 산업 생산 위주로 산업 생산을 좀 돌리는 쪽으로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급하거든요. 원래는 소비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출이 조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수출부터 살려놔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이제 부양이 많이 쏠려 있고 다른 부양책들은 찔끔찔끔 계속 나오긴 하는데 뭔가 시원한 맛이 없어가지고 그 시장은 계속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밀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밸류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더는 안 빠지겠구나. 적어도 더는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깔리니까
이제 앞으로 높아질 배당 성향이나 자사주 매입을 보고 들어온 자금이 일단 고개를 돌려는 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핵심은 다시금 산업 생산 같은 이나 이런 것들 미국 경기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은 부동산을 살리는 것인데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걸 일단 첫 번째 빈집부터 팔아야죠. 악성 재고부터 떨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빈집을 팔려면 가장 확실한 게 뭐겠어요? 새 집을 못 짓게 하면 되죠. 그게 가능하냐고?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중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4월 30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41개 도시, 41개 도시에서 좀 중국에서 부동산이 조금 이제 그나마 비싼 순서대로 쭉 1등부터 40등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제 신규 분양 토지,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면 이제 땅부터 사잖아요. 그거를 모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지 마.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주요 100개 도시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40%인 한 41개 도시에서 한동안 이제 분양은 없다. 분양은 없고 그러고 이제 공급은 이제 차단을 한 거죠. 공급을 차단하고 이제 수요를 좀 자극을 해야 됩니다. 자극을 해야 되는데 수요를 자극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세금 깎아주든지 이자를 깎아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약하긴 한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계약금 한 10% 정도죠. 근데 중국은 이제 1주택일 경우에는 계약금 20%고 2주택 이상부터는 30%였는데 요걸 5%씩 빼줬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단 빼줬어요. 그리고 중국은 특이하게 예금금리, 중국은 기준금리 두 개거든요. 예금금리용이 있고 대출금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금리를 은행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상금리 까가지고 대출금리를 어느 선 이하로 못 팔게 되는 그 한선이 존재를 합니다. 중국은 좀 특이해요. 우리처럼 뭐 코피수 같은 지수 만들어 그걸 추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아예 그냥 모기지 시장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위 아래를 다 막아놨습니다. 위 아래를 다 막아. 특히 뭐 위는 뭐 크게 뭐 막을 일 없겠지만 예금만 막는 정도고 예금 금리는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금리가 높아져도 예금 금리가 별로 안 올라가요. 지랄인 것이죠. 그리고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대저금리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하한선이 있어가지고 확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중국 인민들이야말로 지금 자본 착취를 당하고 있죠. 참 노동자의 국가고 공산국가인데 참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대출금리 한선을 폐지합니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주요 50개 도시 중에서 현재 이제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하나 살려고 할 때 대출금리 한선이 3.75. 우리랑 큰 차이가 없네. 3.75였는데 이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는 3.88로 오히려 조금 더 높거든요. 더 높은데 요게 없어졌습니다. 요건 없어져가지고 은행으로 하여금 좀 금리를 그러니까 중국은 참 특이한 게 도시가 높을수록 도시가 이제 클수록 대출금리도 같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금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다 전국 동일인데 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이 동네별로 다르거든요. 중국은 아예 대출금리 자체가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1군 도시에 집을 살 거냐 2군 도시에 우리는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요걸 가지고 그나마 2주택자라고 이자를 더 받는 건 아니고 한도를 줄여버리죠. 집이 하나 있으면 뭐 대출이 뭐 3억 이상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줄이는데 여기는 그냥 뭐 한도도 아예 금리 자체를 높여버리는데 그래서 메이저 도시들은 3.88 그리고 이제 좀 웬만한 도시들은 3.75인데 요거를 이제 폐지를 해가지고 지금 폐지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단 금리는 3.4 정도로 그러니까 뭐 40 몇 bp 정도 내려가긴 했습니다. 뭐 작게 내려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3.75에서 3.8 정도에 3.4로 내려갔으면 한 10% 가까이 내려가긴 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만만한 금리는 아니긴 하죠. 근데 중국은 대출금리 한선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제로 금리를 그렇게 때릴 때도 그렇게 저금리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금리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조금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키포인트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도 왜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아니면 생애 첫 뭐 특례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또 시작이 되는데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그 이자를 1.75. 1.75면 지금 떨어진 게 3.4니까 엄청 싼 거죠. 근데 문제는 기한이 1년이야. 1년 동안 이자 반띵. 뭐 어쨌든 뭐 혜택이나 혜택이 있는데 그 총 한도는 3천억 위안. 근데 중국의 이제 그 미분양 규모로 생각해 보면 뭐 이거는 뭐 크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사은품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적금 가입하면 이자 0.1% 빼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요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 진짜 핵심은 그 중국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의회에서 뭐 두 당이 싸우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공산당 안에서는 치고받고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내놓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하나가 이번 올해는 이제 7월달에 열리기로 된 3중 전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중요한 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뭐 중국은 딱딱 정해진 건 아닌데 관례상으로 봤을 때 그게 23년 한 10월 정도에는 해야 됐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제 반년 넘게 10월에서 올해 7월로 연기됐으니까 반년 넘게 연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연기됐을까? 뭐 물론 중국은 왜 연기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냥 안 한다고도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7월달에 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제 연기된 이유를 이제 밖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7월달에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부동산 부용책은 나오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시장의 기대보다 늘 부족했던 그 금리 인하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뭐 세제 혜택이 됐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부족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결론을 못 봐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 중요한 건 7월달에 3중 전환에서 뭐가 나올지를 보는 거죠. 거기서도 별게 안 나오면 아 진짜 이거는 의지가 없거나 할 수가 뭘 할 여력이 없거나가 되는 것이고 아니 뭐가 나오려면 아 이러려고 기다렸구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뭐 일정도 안 알려주는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7월달에 3중 전환이 있으니까 그때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때 중국 부동산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 소비도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지금 중국 소비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쓸 맛이 안 나죠. 집값이 자꾸 빠진다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집값이 빠진다는 말은 금매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환급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에 적극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기분 좋은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 주식이 오르든 집값이 오르든 하나 해야 될 건데 그게 없었다 보니까 중국 소비가 굉장히 조금 주춤했던 기억이 있죠. 주춤했던 게 최근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7월 달에는 하나의 변곡점을 보이지 않겠나. 그때 한번 지켜봐 보면 중국 증시가 또 하나의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자,